권력의 정점이란 보통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리이니까요. 하지만 한 국가의 절대 군주가 실은 자신의 궁궐 안에 갇힌 가장 무력한 죄수였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하고도 찬란했던 한 권력자의 생존기입니다. 1776년 조선의 제22대 국왕정조가 왕좌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그가 왕관을 쓴 순간이 아니라 그로부터 14년 전에 아주 덥고 잔혹했던 어느 여름날에서 시작됩니다. 1762년 영조 38년 11살의 어린 소년 이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좁고 어두운 뒤주, 즉 쌀통에 갇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영조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아버지는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궁궐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통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세자의 광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막을 한 겹 들춰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크고 서늘한 정치 역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왕조 국가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무게중심은 이미 왕에게서 신하들에게로, 더 정확히는 노론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성리학이라는 철저한 이념의 법칙 아래 굴러갔고 그 법의 해석권은 사대부들이 쥐고 있었죠.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광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의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려 했던 차기 권력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가장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정치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조의 평생에 걸친 분노와 두려움의 실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여드레 만에 굶어 죽고 난 후 소년 이산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듭니다. 그는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조선의 엄격한 법도 아래 이산의 존재 자체가 당시 조정의 지배층에게는 가장 거대한 정치적 위험 변수였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살아남아 왕이 된다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신들에게 피해 복수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세찬이었던 이산을 흔들고 위협하고 심지어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젊은 시절의 정조는 밤에 잠을 잘 때도 절대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 자객의 칼날이 침전의 창호를 뚫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죠.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걸음 소리, 수라상에 오르는 반찬 하나조차도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왕위 계승자라는 화려한 칭호 이면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은 밤이 깊도록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단련하고 적들이 방심할 때까지 자신의 발톱을 철저히 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24살의 젊은 왕이 마침내 용상에 앉습니다. 취임식에서 그는 조정의 대신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조정에 던져진 엄청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기득권 세력을 향한 서늘한 선전포고였죠. 하지만 이 선언 직후 정조가 마주한 현실은 끔찍할 만큼 냉혹했습니다. 용상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본 젊은 국왕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국가 시스템과 관료 체계, 심지어 군대마저도 이미 반대파의 거미줄 같은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왕좌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군주가 신하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성리학적 명분과 촘촘한 기득권 네트워크가 군주의 손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작정 칼을 빼들어 피해 숙청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거대한 반정에 부딪혀 왕조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전략적 위험이었습니다. 정조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눈이 멀어 폭군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우 차분하고 치밀하게 판을 뒤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력이나 단순한 왕명으로는 이 견고하고 보수적인 유학자들의 두뇌와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 새로운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신해 그들과 싸워줄 완전히 새로운 지식의 전 위대가 필요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궁궐의 어둠 속에서 고독한 젊은 국왕은 결심했습니다. 구시대의 녹슨 칼을 버리고 오직 지성으로 단련된 날카로운 검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완벽하게 벼려진 하나의 지적인 검이 그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789년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며 낡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던 바로 그해 조선의 도성 한양에서도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흘리는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종이 위에서 벌어진 치열한 지적 충돌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차가운 왕좌에서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던 정조는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라는 공식적인 무대를 통해 자신의 낡은 조정을 뒤엎을 새로운 두뇌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과거 시험은 이미 심각하게 부패하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나 백성의 굶주림은 안중에도 없이 성리학의 고리타분한 경전을 누가 더 화려한 문장으로 포장해내느냐를 겨루는 공허한 말잔치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던진 질문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의 이치나 관념적인 도덕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의 가난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텅 빈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튼튼하게 채울 것인가, 무너진 국방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와 같은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국가 경영의 실질적인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노론의 자제들이 여전히 수백 년 전에 낡은 도덕률을 정답이랍시고 베껴 쓰고 있을 때 한 청년의 답안지가 정조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당시 정치적 비주류를 넘어 거의 권력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남인 가문 출신의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정약용의 글은 기존 조선 사대부들의 것과는 뼈대부터가 달랐습니다. 그의 답안지에는 백성을 가르쳐야 할 어리석은 존재로 보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물을 어떻게 다스려 농사 생산량을 늘릴 것인지, 상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부를 창출할 것인지, 백성들의 세금 고통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덜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설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바 실학, 즉 조선을 짓누르던 관념의 무거운 껍질을 깨고 나온 새로운 학문의 거친 맥박이 그 종이 위에서 강렬하게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가 정약용을 만난 그 순간은 단순히 운 좋은 왕이
제주만의 신하 한 명을 발탁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정체된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거대한 의지와 그 의지를 현실의 땅 위에 구현해낼 수 있는 천재적인 설계자의 기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가졌으나 방향을 제시해줄 나침반이 필요했던 정조와 실학이라는 완벽한 나침반을 쥐고 있었으나 그것을 추진할 권력의 엔진이 필요했던 정약용.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해답임을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암살의 공포 속에서 옷을 입은 채 선잠을 자야 했던 고독한 국왕에게 정약용은 단순한 신하를 넘어 자신의 정신적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지적 동반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정치사의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군신 관계를 지엄한 왕과 그에 복종하는 신하라는 수직적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혈연이나 지연 혹은 맹목적인 당파의 이익으로 뭉친 이익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오직 국가를 어떻게 근대화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 비전으로 결속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조정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에게는 정조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었기에 낡은 관습과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천재성을 마음껏 폭발시키며 국가 개조의 밑그림을 거침없이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상한 두뇌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조선의 시계 태엽이 다시 팽팽하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지적 동반자 관계는 역설적으로 조선의 지배계층이었던 노론 세력에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엄청난 정치적 공포를 의미했습니다.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남인 출신의 젊은 관료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도 불쾌했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실학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만약 도덕과 명분이 아니라 실용과 기술이 국가를 지배하는 새로운 원칙이 된다면 성리학적 권위 하나로 수백 년간 백성들의 위에 군림해온 노론의 존재 이유 자체가 뿌리째 뽑혀나갈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등 뒤에 서 있는 이 젊고 위험한 개혁가를 결코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조와 정약용.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두 사람 역시 이 잔혹한 정치적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사상과 비전만으로는 수백 년간 깊게 뿌리내린 견고한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시시각각 조여오는 정치적 반대파의 칼날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 제도적 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혁의 외침을 넘어 적들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 요새여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조선 땅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비밀스럽고도 거대한 지식의 전위 부대. 이제 정조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검인 정약용과 함께 한양의 권력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먼지가 내려앉은 고요한 서고 안에서 학자들이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립니다. 정치적 권력 투쟁과는 가장 거리가 먼 학문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조선의 심장부
창덕궁에 세워진 한 왕립 도서관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숨 막히는 총성 없는 정치적 전쟁터였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 창설한 규장각 이야기입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노론 세력에 겹겹이 둘러싸인 정조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조를 비롯한 조선의 핵심 행정기관과 관리들을 감찰하는 언론기관인 삼사는 이미 수십 년간 끈끈하게 얽힌 기득권 세력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대 군주라 해도 뚜렷한 명분 없이 수백 년 권력을 독점해온 대신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기존의 낡은 관료 시스템 안에서 정약용과 같은 개혁적인 젊은 인재들을 정상적인 절차로 키우려 했다면 그들은 노론의 막강한 견제와 텃세에 밀려 싹을 틔우기도 전에 철저히 짓밟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기존의 권력 지도를 우회하는 대단히 기발하고도 치명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역대 왕들의 글과 책을 보관하는 왕립 도서관이라는 학술적 명분을 내세워 규장각을 설립했지만 그 진짜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규장각은 단순한 서고가 아니라 사실상 정조의 직속 비밀 참모 본부이자 낡은 조정을 대체할 일종의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왕의 도서관이라는 신성한 방패 뒤에 숨어 노론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기밀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조는 초계문신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하급 관료들 중에서도 가장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직접 선발하여 기존의 뻔한 행정 업무에서 완전히 면제시켜준 뒤 오직 왕이 직접 내주는 과제와 시험에만 매달리게 했습니다. 왕이 직접 스승이자 평가자가 되어 젊은 관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재교육하는 이 파격적인 시스템의 가장 완벽한 수혜자이자 핵심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비롯한 규장각의 젊은 학자들에게 단순히 고리타분한 성리학 경전만 읽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를 통해 밀려 들어오는 최신 서양의 과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지리서까지 당대 최고의 첨단 실용 지식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그들을 지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득권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규장각의 학자들은 기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했습니다. 매일같이 명분과 예속 논쟁으로 날을 지새우던 기존의 늙은 조정 대신들은 서서히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규장각이라는 온실 속에서 정약용은 비상한 속도로 성장하며 정조의 머리와 수족이 되어갔습니다. 한강을 건널 배다리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왕의 행차를 돕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새로운 세금 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규장각에서 흡수한 실학적 지식은 곧바로 조선의 낡은 현실을 부수는 강력한 정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놀라운 지식의 역동성 이면에는 노론 기득권 세력에 짙어지는 공포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장각이 단순한 도서관이 아님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지식의 요새였습니다. 벼슬길에서 밀려나 있던 남인 세력과 젊은 개혁파들이 규장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하는 모습은 노론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발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지 않았을 뿐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이동이자 철저히 기획된 왕의 치밀한 지식 쿠데타였습니다. 규장각의 서고 안에서는 매일같이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뜨거운 토론과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그 창밖에서는 이 새로운 세력을 파괴하려는 보수 세력의 살기, 어린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천재성이 빛을 발할수록, 그리고 정조가 그에게 더 막강한 권력을 쥐어줄수록 두 사람을 향한 정치적 반격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고의 두뇌들을 모아 완벽한 참모진을 구축한 그는 이제 한양의 기득권 세력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물리적 도발을 준비합니다. 낡은 시스템과 썩은 권력의 심장부인 한양을 사실상 버리고 자신과 정약용이 꿈꾸는 새로운 철학을 담은 완벽한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도읍을 옮기겠다는 무언의 폭탄 선언이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리적, 정치적 권력의 독점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중심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이 수백 년간 촘촘하게 짜놓은 부와 권력의 네트워크를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과격하고도 근본적인 정치적 혁명입니다. 규장각을 통해 지식의 최전선에 선 젊고 유능한 관료들을 손에 넣은 정조의 시선은 이제 한양의 비좁은 궁궐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론 세력이 장악한 한양은 이미 새로운 꿈을 담기에는 너무 낡고 부패한 그릇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과 정약용이 꿈꾸는 실용과 개혁의 철학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백지 상태의 새로운 땅, 정치적으로 독립된 미래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정조가 선택한 곳은 바로 수원이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최고의 명당으로 옮긴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사회에서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라는 명분은 그 어떤 강력한 정치적 반대파라도 감히 딴지를 걸 수 없는 묵직한 방패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능행차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원을, 한양을 대체할 새로운 상업과 군사의 중심지, 즉 왕권이 지배하는 자급자족의 신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거대한 정치적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미래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현실의 땅 위에 세워 올릴 핵심 설계자로 정조는 주저없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지적 동반자 정약용을 지목합니다. 왕의 어명을 받은 30살의 젊은 천재 정약용은 즉시 기존의 모든 성곽 건축 방식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규장각에서 밤을 새워가며 탐독했던 서양의 과학 서적과 기하학, 역학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도덕과 명분만으로는 무거운 돌을 단 1cm도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과학사에 길이 남을 혁신적인 발명품이 탄생합니다.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 바로 거중기를 고안해냅니다. 서양 과학과 동양의 지혜가 결합된 이 놀라운 장치 덕분에 성인 남성 수십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며칠을 매달려야 했던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단 몇 명의 인부만으로도 수월하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력의 획기적인 절감을 넘어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끔찍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수원 화성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가장 위대한 역설은 눈에 보이는 거중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설 현장의 경제 시스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의뢰 백성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는 가혹한 부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백성들이 매를 맞으며 돌을 날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굶주림과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와 정약용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사에 동원된 모든 백성들에게 일한 만큼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8세기 조선 땅에 현대적인 의미의 임금 노동이 대규모로 실현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강제로 끌려온 노예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돌을 날랐습니다. 땀 흘린 만큼 돈이 들어오자 수원 일대에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자본이 돌기 시작했으며 도시는 상업의 활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삶을 낫게 만들면서도 국가의 위대한 방어 시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주창했던 실학의 진정한 위력이자 정조가 증명해낸 애민군주의 치밀한 통치력이었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었던 화성공사는 거중기라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당한 임금이라는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에 힘입어 불과 2년 9개월 만에 완공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동양의 굳건한 철학과 서양의 정교한 과학이 조화를 이룬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곽이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화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새롭게 건설된 상업도시를 내려다보는 정조의 곁에는 그의 지적 동반자 정약용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었던 몽상이 마침내 거대한 돌과 벽돌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로 현실 세계에 강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권력이 마침내 기득권의 견제를 뚫고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음을 선언하는 웅장한 기념비였습니다. 권력의 토대는 단단해 보였고 왕의 곁을 지키는 천재학자의 앞날은 찬란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역사의 치명적인 진리를 잊곤 합니다. 화성이라는 거대한 성곽이 우뚝 솟아올라 군주의 강력한 힘을 증명하는 듯 보였지만 빛이 가장 눈부시게 세상을 비출 때 그 반대편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역시 가장 깊고 서늘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완성된 이 거대한 성취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향한 가장 끔찍한 정치적 재앙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축복이 가장 끔찍한 저주로 얼굴을 바꾸는 순간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무지를 깨우는 지식은 때로는 권력을 쥐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그 칼날의 방향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을 찌르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수원 화성을 완공하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정조와 정약용의 찬란한 성취 이면에도 바로 이 지식의 역설이 시한폭탄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젊은 천재들이 청나라의 수도 영경을 통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서양의 서적들에는 천문학과 기하학 그리고 거중기를 만들어낸 기계공학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양의 문화와 사상 전체를 담은 거대한 패키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적들의 맨 깊은 곳에는 당대 조선의 지배체제를 뿌리째 뒤흔들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사상이 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 당시의 이름으로는 서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조선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서학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나 개인적인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뼈대이자 통치 이념인 성리학은 철저한 수직적 신분 질서를 사회 유지의 절대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임금과 신하, 양반과 상농, 적자와 서자라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국가의 기강이 유지된다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저 멀리 서양에서 건너온 이 낯선 학문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유일한 주인, 즉 천주 앞에서는 국왕이든 밭을 가는 노비든 모두가 동등하게 평등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조선의 가장 신성한 의식을 우상숭배라며 단호히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기득권 세력인 노론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이단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양반의 특권을 부정하는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끔찍한 반역이자 체제 정복을 향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 위험한 서학의 바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들이마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정약용이 속해 있던 남인 가문의 젊은 개혁파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지적 호기심이 넘쳤던 정약용의 형제들과 친척들은 초기 서학 연구와 신앙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의 매형인 이승우는 조선 최초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선구자였으며 셋째 형 정약종은 훗날 목숨을 바치며 조선 천주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정약용 본인 역시 피가 끓던 20대 시절 이 새롭고 매혹적인 사상에 깊이 심취하여 책을 파고든 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제사 문제 등 성리학적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리들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서학에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지만 이미 그의 가문 전체와 가까운 동료들이 천주교라는 거대한 사상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가장 뼈아픈 인지적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약용을 조선 최고의 천재로 만들어준 원동력,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 수원 화성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빚어낸 그 빛나는 서양의 지식들이 도리어 그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사형 선고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정체된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탐구했던 낯선 세계의 진리가 어느새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역 죄인의 붉은 낙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낡은 폐쇄적 체제가 근대의 거대한 물결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세계사적 교차로에서 정약용이라는 천재는 그 모순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희생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수백 년간 권력을 독점해온 보수적인 노론 세력은 이 완벽한 기회를 결코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약용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져올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정조의 강력한 보호막 아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남인과 젊은 개혁파들을 보며 불안에 떨었던 그들에게 서학과의 연결고리는 하늘이 내려준 더없이 훌륭한 정치적 사냥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토지제도 개혁이나 조세정책 같은 복잡하고 불리한 논리 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약용과 그의 정치적 동지들에게 일륜을 저버리고
나라를 망치는 사교에 빠진 짐승 같은 무리들이라는 도덕적 프레임만 씌우면 성리학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도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원 화성의 완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양의 잿빛 하늘 위로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폭풍의 먹구름이 아주 짙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노론 사대부들의 깊숙한 저택에서는 밤마다 은밀한 모임이 이어졌고 국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이 젊은 천재를 파괴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정치적 적대자들, 수년을 숨죽여 엎드려 기다려온 그들은 마침내 가장 날카로운 치명적인 검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감히 왕의 목을 직접 겨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왕을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곳, 바로 왕의 심장인 정약용을 똑바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고 잔인합니다. 무력으로 휘두르는 칼은 사람의 육신을 단번에 베고 지나가지만 정치적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칼은 한 인간의 영혼과 그가 속한 세계 전체를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난도질하기 때문입니다. 서학, 즉 천주교라는 낯선 사상의 유입은 수백 년간 기득권을 쥐고 있던 노론 세력에게 남인 개혁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완벽한 사냥 도구를 쥐어주었습니다. 표적은 명확했습니다. 정조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개혁의 심장인 정약용,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젊고 유능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곧이어 도성 한양에는 피비린내 나는 이념의 마녀사냥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사교를 믿어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다는 명목 아래 참혹한 정치 공세와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권력을 쥔 조정의 대신들은 매일같이 궐에 엎드려 천주교도들을 색출해 처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안녕을 걱정하는 충신의 언어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본질은 자신들의 견고한 밥그릇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싹도 남기지 않고 도륙하겠다는 서늘한 살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탄압의 그물망은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정약용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의 친척들과 절친한 동료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가 참혹한 고문을 받았고 목숨을 잃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비록 정약용 본인은 유교적 제사 문제 등으로 인해 일찍이 천주교와 이념적 거리를 두었다고는 하나 이미 그의 가문과 주변 인물들은 서학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지 오래였습니다.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빗발치는 상소를 올려 정약용 역시 사학에 깊이 물든 역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없는 죄도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아주 작은 의혹은 눈덩이처럼 부풀려 그를 반역의 수괴로 엮으려는 끈질긴 공세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성 성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만백성과 군주의 찬사를 받던 천재학자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기틀을 망칠 악마적인 사상가로 전락하여 온갖 신문과 비방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매일 밤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극도의 피로감과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지독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정약용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뼈저리게 고통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국왕 정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군주제 국가의 왕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명령 한마디면 모든 정적을 베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의 실상, 특히 조선이라는 고도화된 성리학적 관료 국가의 현실은 그 상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만인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의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도덕과 이념이라는 거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집단으로 공격해올 때 군주의 절대 권력은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신기루처럼 무력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품고 있는 가장 서늘한 인지적 역설입니다. 제 아무리 정약용을 아끼고 그의 결백을 확신한다 해도 왕이 직접 나서서 이단으로 몰린 신하를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곧 왕 스스로 성리학의 근간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노론 세력에게 왕마저 이단에 동조했다는 치명적인 프레임을 씌워 최악의 경우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반정의 명분을 제공하는 대단히 위험한 전략적 자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이라는 자리가 실상은 시스템의 룰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만 유지되는 좁고 위태로운 벼랑 끝이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성리학적 군주로서의 명분과 왕좌의 권위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함께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설계해온 유일무이한 지적 동반자를 목숨 걸고 지켜낼 것인가. 정적들은 왕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리학의 근본주의라는 거대한 철벽을 세워두고 바로 그 벽 너머에서 정약용의 숨통을 끊어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왕의 권력은 속수무책으로 뒷걸음질 쳤고 그토록 굳건해 보이던 군주의 힘이 사상과 이념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사도세자를 차가운 뒤주에 가두며 굴복했던 것처럼 시스템의 압박에 못 이겨 비극적인 항복을 선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삼키며 아주 냉철하게 권력의 지형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무리하게 정약용을 보호하려 든다면 결국 둘 다 공멸하고 조선의 개혁은 그날로 끝장날 뿐이었습니다. 굶주린 짐승들의 입에서 온전하게 먹이를 빼내기 위해서는 먹이를 포기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잔혹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비장하고도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조는 가장 잔인하고 뼈아픈 겉모습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신하를 내쳐버리는 가혹한 형벌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폭풍의 핵에서 그를 안전하게 빼내 살려내기 위한 눈물겨운 정치적 대작전이었습니다. 한양의 교활한 권력 생태계를 완벽하게 속여 넘길 거대하고 슬픈 한편의 정치적 연극이 비로소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무자비하고 냉혹한 체스판에서 왕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물을 살려내는 방법은 때로는 그 기물을 적들의 이바귀에 던져주며 스스로 버리는 척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정약용을 구하기 위해 정조가 선택한 수는 바로 가혹한 처벌이라는 이름의 완벽하고도 치밀한 방어막이었습니다. 한양의 조정이 매일같이 정약용의 피를 요구하며 들끓고 있을 때 마침내 정조는 신하들의 끈질긴 요구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약용의 벼슬을 깎아내려 여러 차례 좌천시키더니 급기야 도성 밖 멀리 떨어진 충청도와
황해도 일대 변방으로 내쳐버립니다. 당시 한양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마침내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눈엣 가시 같았던 왕의 최측근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굳건한 연대가 국왕의 오만함을 꺾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양의 불온한 사상에 물든 위험한 개혁가를 드디어 제거했고 자신들의 밥그릇인 성리학의 흔들림 없는 질서를 다시 한번 철벽처럼 굳건히 세웠다며 크게 안도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왕이 이념의 거대한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하이자 지적 동지마저 매몰차게 버린 뼈아프고 수치스러운 정치적 패배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노론 세력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기 위해 정조가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정치적 기만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군주의 처벌이 때로는 그 어떤 방패보다 강력하고 단단한 갑옷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정치적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정조가 감정에 치우쳐 끝까지 한양에서 정약용을 곁에 두고 감싸려 들었다면 정약용은 결국 멈출 줄 모르는 정치적 공세의 표적이 되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조에게 있어 정약용을 한양 밖으로 매몰차게 내보내는 것은 그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리가 춤추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를 안전한 지대로 대피시키는 유일하고도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도성이 곧 가장 위험한 전쟁터라면 권력에서 소외된 변방의 초라한 관아는 적의 화살이 결코 닿지 않는 완벽한 은신처였던 셈입니다.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는 아득히 멀어졌지만 그들을 하나로 굳게 묶고 있던 비전의 끈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의 하급 관리로 내려간 정약용은 겉으로는 권력에서 밀려난 처량한 신세였으나 실제로는 백성들의 척박한 삶을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며 자신의 실학적 비전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파견되어 탐관오리들의 끔찍한 부패상을 낱낱이 파헤쳐 왕에게 직보하는 비밀 요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낡은 지방 관아의 행정을 쇄신하며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펼쳐나갈 거대한 국가개혁의 실증적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배나 좌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대한 현장 실습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조 역시 한양에서 침묵하며 그저 시간만 축내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는 정적들과 타협하는 척하면서도 보수 세력의 칼바람이 잦아들기를 무서운 인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권력의 판을 다시 뒤집고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들일 결정적인 타이밍을 조용히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독한 왕과 변방의 신하는 첩자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서찰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그 서찰들 안에는 단순한 안부나 위로 따위가 아닌 벼랑 끝에 선 조선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치밀한 후속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정약용의 육신은 한양의 궁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비상한 두뇌는 여전히 정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통치의 나침반으로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숨막히는 인내와 고독한 기다림은 마침내 보상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광풍처럼 온 나라를 휩쓸던 사교 탄압의 핏빛 분위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국정의 주도권이 다시 왕의 손아귀로
서서히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던 정조는 마침내 거대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1800년의 어느 봄날, 정조는 지방에 조용히 머물고 있던 정약용에게 아주 은밀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띄웁니다. 곧 그를 다시 한양으로 국가 권력의 최심장부로 화려하게 불러들이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바야흐로 얼어붙었던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 정약용의 가슴은 다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의 견제에 밀려 잠시 멈춰서야 했던 개혁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다시 힘차게 굴러갈 채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도성으로 당당히 돌아가는 날, 규장각과 화성에서 시작되었던 미완의 혁명은 비로소 완전한 결실을 맺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양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조선을 근대의 문턱으로 밀어올릴 수백 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통쾌한 반격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토록 길고 혹독했던 시련의 터널을 마침내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권력은 다시 그들의 손을 향해 뻗어 있었고 조선의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6월, 정약용이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짐을 꾸리던 바로 그 무렵, 역사는 이 두 천재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한 방식의 반전을 서늘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희망이 가장 높게 차오른 정점의 순간, 조선을 수백 년의 짙고 암울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끔찍한 운명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방향을 트는 순간은 때론 너무나도 허망하고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맞붙는 거대한 전쟁이나 피 끓는 혁명의 함성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인간의 심장 박동 하나가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한 국가의 수백 년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기도 합니다. 1800년 6월, 조선의 도성 한양에 짙게 깔렸던 어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정약용의 화려한 귀환과 거대한 국가 개조의 완성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직전, 역사는 이 모든 희망을 단숨에 짓밟아버리는 가장 참혹한 변수를 던져놓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무렵, 국왕 정조가 갑작스럽게 병석에 눕게 됩니다. 등창, 즉 심한 종기가 원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암살의 위협 속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안고 살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양의 정모와 학문 연구에 매달렸던 그였기에 잦은 병치레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병세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었고 조정의 내의원들이 처방한 약조차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을 쓸수록 왕의 숨결은 더욱 거칠어지고 의식은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800년 6월 28일 창덕궁 안팎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비통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을 낡은 성리학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시대로 이끌려 했던 위대한 계몽군주 49살의 정조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왕의 갑작스러운 붕어 소식은 도성 안팎을 엄청난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양의 골목골목마다 서늘한 소문이 유령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이 독살당했다는
참혹한 의혹이었습니다. 정조의 치료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공교롭게도 그와 평생을 대립했던 노론 벽파 세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종기의 악화와 폐혈증이 직접적인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의학적 진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현실입니다. 정조의 죽음은 벼랑 끝으로 몰리며 숨을 죽이고 있던 기득권 보수 세력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적의 심장이 스스로 멈춰주었으니 독살설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것은 어쩌면 권력의 생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아픈 인지적 역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뿐인데 그것은 곧 수만 명의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정책이 증발한 것이었고 조선의 지성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학문적 비전이 잿더미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동시대 지구 반대편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의 거대한 기계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지만 조선은 스스로 근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탑승권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원화성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요새도 규장각이라는 눈부신 지식의 진지도 그 중심축이었던 최고 권력자가 사라지는 순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대한 빈 껍데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초월적인 지도력에 의존하여 시스템을 바꾸려 했던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부음이 한양을 떠나 멀리 귀양지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정약용에게 닿았을 때 그의 세상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총애하던 주군을 잃은 신하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해주던 유일한 지적 동반자, 평생을 바쳐 함께 설계해온 조선의 찬란한 미래, 그리고 굶주린 정치적 이리떼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하고 든든한 방패가 영원히 산산조각 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조가 눈을 감은 그날 밤, 조선의 시간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멈추고 다시 과거의 어둠을 향해 무섭게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순조는 겨우 11살의 어린아이였고 국정의 최고 권력은 정조의 평생의 정적이자 노론 세력의 강력한 배후였던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오랫동안 피해 굶주려 있던 보수 기득권 세력은 더 이상 왕의 눈치를 보거나 명분을 꾸며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숨겨두었던 서학이라는 이름의 낡고 잔인한 사냥 도구를 즉각 다시 꺼내들었고 이번에는 그 어떤 자비나 정치적 타협도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권력의 보호막이 거친 바로 그 자리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참혹한 피해의 숙청이 몰아칠 채비를 마쳤습니다. 유일한 방패를 잃은 정약용은 이제 존경받는 학자에서 처형만을 기다리는 대역 죄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기나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01년 신유년,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노론 벽파의 무자비한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명목, 즉 서학이라는 사교를 빌미로 남인 개혁파를 완전히 뿌리 뽑는 이른바 신유박해가 터진 것입니다.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했고 그의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그리고 정약용 본인은 조선의 남쪽 끝자락인 전라도 강진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한 천재학자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도성의 화려한 규장각에서 국왕과 함께 조선의 미래를 논하던 그가 이제는 낯설고 습한 남쪽 바닷가 마을에 허름한 주막 골방에 갇힌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강진의 백성들조차 대역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고 배척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며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상실감과 뼈에 사무치는 고독은 필시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쳐버리기에 충분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사라는 위대한 작가가 준비해둔 가장 놀랍고도 경이로운 인간 정신의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정약용이 강진의 좁은 방구석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데 남은 생을 허비했다면 그는 그저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수많은 몰락 양반 중 한 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참혹한 절망의 밑바닥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용광로로 뒤바꿔버립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정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부패한 노론 세력이 장악한 한양의 조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실의 권력을 쥐고 조선을 개혁하려던 첫 번째 꿈이 산산조각 났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권력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지식과 사상의 힘으로 새로운 국가의 뼈대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의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거처를 학문의 성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지방의 젊은이들을 제자로 거두어 가르치며 미친 듯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낡고 공허한 성리학적 관념이 아니라 피묻고 상처 입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어루만지는 실학의 정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방관리들의 썩어빠진 행정을 고발하고 목민관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담은 목민심서,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와 행정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웅장한 설계도인 경세유표,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정한 형법서인 흠흠신서 등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이 이 척박한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낡은 체제에 대한 가장 지적이고도 통렬한 복수였으며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진정한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증명하는 완벽한 통치 매뉴얼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눈부신 인지적 역설과 마주합니다. 만약 정조가 오래 살아서 정약용이 한양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훌륭한 재상으로서 국가에 헌신했겠지만 필연적으로 더럽고 소모적인 당파 싸움의 진흙탕 속에서 매일같이 정치적 타협을 강요받으며 자신의 천재성을 조금씩 갉아먹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배라는 형벌이 그에게서 모든 정치적 권력과 속박을 강제로 빼앗아 버림으로써 그는 현실 정치의 오물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적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조가 죽지 않았다면 그는 조선의 뛰어난 관료 정약용에 머물렀겠지만 유배를 당했기에 그는 비로소 위대한 실학의 완성자 다산이라는 불멸의 성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의 지성은 오히려
가장 찬란하게 폭발했습니다. 18년이라는 잔혹한 형벌의 시간은 그의 영혼을 결코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8년의 유배 생활은 그가 품고 있던 알량한 현실 정치의 환상들을 차갑게 부수어버리고 인간과 국가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깊은 정수만을 남겨놓은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다산초당에서 쓰인 그 수많은 책들은 당장 한양의 부패한 조정을 위해 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언젠가 이 땅에 도래할 진정한 깨어있는 국가를 위해 남겨둔 위대한 예언서였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약용이 유배지로 쫓겨난 후 조선의 운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세기의 문이 열렸지만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수백 년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참한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규장각의 젊은 인재들이 꿈꾸던 실학과 개혁의 열망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왕의 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몇몇 가문들의 부패한 세도 정치가 괴물처럼 핀리를 틀었습니다. 국가의 동량을 뽑아야 할 과거 시험은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거대한 시장통으로 전락했습니다. 가혹한 세금과 탐관 오리들의 수탈에 짓눌린 백성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유랑하거나 마침내 참다 못해 죽창을 들고 반란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세우며 과학과 한미의 시대를 열었던 그 찬란한 개혁의 동력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같은 시기 바다 너머의 세계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철도를 깔며 무서운 속도로 근대 국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을 때 조선은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권력자들의 끝없는 탐욕 속에서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무능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스스로를 지킬 힘을 완전히 상실한 낡은 왕조는 제국주의 일본의 군화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며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치욕을 겪고 맙니다. 한 국가의 멸망은 단순히 외부의 적이 강해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면역 체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가장 뛰어난 두뇌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여버린 낡은 시스템이 불러온 필연적인 참사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조와 정약용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향해 매우 아프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토록 비상한 두뇌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도 결국 당대의 부패한 시스템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역사의 패배자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한 명의 군주나 천재적인 학자라 할지라도 거대한 기득권의 카르텔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참담하고 피비린내 나는 교훈만을 남긴 것일까요? 당대의 정치 권력이라는 표면적인 역사만 본다면 그들은 분명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패배자들이 영원한 미래의 역사를 조각하기도 합니다. 강진의 좁고 습한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수백 권의 책들은 조선이라는 낡은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 담긴 그 치밀하고 위대한 사상은 훗날 일제강점기의 암흑기를 지나 잿더미 위에서 현대의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국가개조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낡은 명분보다 실용적인 삶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그들의 철학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토대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 동반자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모든 반대파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수백 년의 묵은 관습과 기득권이라는 압도적인 절망 앞에서도 그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지성과 용기를 쥐어짜내어 그 짙은 어둠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국가를 향한 뜨거운 애국심으로 결합하여 그 시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남긴 발자취는 비록 당대에는 짓밟혔을지라도 긴 역사의 호흡 속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희망의 이정표로 남은 것입니다. 이제 길고 험난했던 과거의 여정을 마친 우리는 이 묵직한 역사의 기록을 덮으며 오늘날의 우리 자신을 향해 가장 서늘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풍요로워진 이 현대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과거 한양의 낡고 부패한 시스템과 완전히 결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정약용과 같은 위대한 지성과 혁신의 싹을 기득권의 이름으로 억압하지 않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옛날 한양의 잔혹했던 궤도를 무의식 중에 반복하며 걷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정조와 정약용의 그 미완성된 거대한 설계도는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